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에 누가 언제 지명될 것인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 시점은 내년 초, 또 최종 후보도 마음속에 이미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그 잠재적 최종 후보가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헤셋 위원장이 사실상 낙점되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파월 의장은 무임한 의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은 이번 주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3년 반 만에 종료했습니다.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각하거나 또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정책을 그만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유동성 확대 효과가 있는 거죠.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과 맞물려 시장에선 연말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편 예상치 못한 변수도 등장했죠.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의 기억이 떠오른 건데요. 발언이 나온 직후 일본 국채 가격은 급락했고 엔화 가치는 급상승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공포는 하루 만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새로운 불확실성에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번 주 대형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 초반 8만 3천 달러대까지 추락한 뒤에 곧바로 9만 달러 선에 다시 올라서는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한 달 만에 20%나 급락하자 이 8만 달러 붕괴 전망이 이어졌고 일각에선 4만 달러대, 그러니까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큰 손들의 투매와 스트래테지와 같이 이 가상자산 베팅을 사업 모델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구조적인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우려를 키웠는데 크립토 윈터를 걱정할 만큼 악재가 부각된 한 주였습니다. 국내에선 쿠팡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3천만 명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최악의 보안 시스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실상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의 정보가 털린 건데 전자금융 사기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쿠팡 측의 현실감 떨어지는 대응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는 뉘앙스의 입장을 밝혔고 김범석 창업자를 대신해 국회에 출석한 박대준 대표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한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고 과징금이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번 달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금융시장이 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악몽이 되살아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고 실제로 청산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김성윤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까지 일본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가 아니었는데 이번 주 갑자기 관심이 쏠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월요일 한 강연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의 장점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기업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금융정책 회의 때까지 추가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시장에선 금리 인상에 앞서 사전 예고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행은 올해 1월 회의에서 단기 정책 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렸고 이후 6차례 이어진 회의에서는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 올린다면 인상폭은 0.25%포인트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정책금리는 0.75%가 되는데 지난 1995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 인상은 다른 중앙은행들과 반대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은 맞나요? 네, 일단 물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일본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는 2%인데 지난 10월까지 43개월 연속 2%로 웃돌았고 최근에는 3%까지 치솟았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금융과 자본시장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물가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고 일본 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완화적 금융 환경 속 조정이라면서 경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문제의식도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우에다 총재는 엔저가 수입 물가를 올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정부와 일본은행의 노력을 최종적으로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돈을 더 풀겠다는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하면서 사실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면 사전에 좀 조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베노믹스를 표방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돈을 푸는 확장 재정과 엔저 유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은 우에다 총재의 매파적 발언과 관련해서 정부와 일본은행 사이에 경제평가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은 일본은행에 맡겨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을 암묵적으로 승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엔저가 식료품과 에너지 등 생활비 물가를 끌어올리는 등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붙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한 뒤에 외환시장에선 엔저가 지속돼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고물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정책은 앞서 아베 총리가 주창했던 뭐 제한 없는, 그러니까 무제한 완화 정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 금융시장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1일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내리를 펼치던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엔화 가치도 강세로 돌아서면서 157엔을 웃돌던 달러엔 환율도 154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국채금리가 요동쳤는데요. 지난 4일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는 1.937%까지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뛰었고요. 또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3% 중반대에 바짝 다가서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관측과 또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부채 악화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일본 금융시장만 흔들린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본 채권 움직임에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글로벌 채권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신호에 나비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동안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온 투자자들이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환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되팔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 심리 전반만이 위축되면서 채권뿐 아니라 증시와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도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마켓은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다 빼진 않고 외국 채권 매수를 줄이기만 해도 국제금융시장은 국채 발행이 급증한 가운데서 핵심 돈줄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금리 인상 당시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맞물리면서 코스피와 대만 가권 지수가 하루 사이에 8% 넘게 폭락하는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일본 정부와 기관 자산을 포함한 전 세계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 규모가 최대 20조 달러, 우리 돈 약 2경 9,40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추산이라는 말은 정확히 엔캐리 규모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잠재적인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완화적 조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처럼 기습적으로 인상에 나서지 않고 사전 예고성 신호를 보내온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P모건은 여전히 실질 정책금리 수준이 낮고 해외 투자자의 엔화 포지션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대규모 매도 우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강한 엔고, 또 주식시장 급락 리스크는 현 시점에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추가 금리 인상에도 쏠려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시장에선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1.4%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금리를 0.75%까지 높인 이후에도 0.25%포인트씩 세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엔화 강세 흐름은 더 뚜렷해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한 주 앞서 진행되는 미 연준의 금리 결정 FOMC 회의 등 동향을 살핀 뒤에 금리 경로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최근 원화가 강한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잇따른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은 우리 증시와 외환 시장에도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 연말까지 갈 이슈군요.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도대체 왜 요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주 급락 뒤 급반등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했죠. 그러면서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덩달아 커졌는데요. 원래 변동성이 크다고 보기에는 무시 못할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들과 또 전망까지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흐름부터 좀 보죠. 이번 주 변동폭이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9만 달러 선 위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일요일 밤부터 급락하더니 급기야 화요일엔 장중 8% 넘게 빠지면서 8만 4천 달러 아래로 순식간에 미끄러졌습니다. 이후 급반등하면서 다시 9만 달러 위로 올라섰는데요. 이 시야를 넓혀서 보면 지난 10월 12만 6천 달러대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한 달 넘게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결국 현재는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건가요? 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반감기가 조정에 빌미를 제공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 주기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인데 역사적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으로 이어진 만큼 지난해 4월 반감기를 지난 비트코인이 올해 10월 신고가를 경신하고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해석이고요. 하락장의 기점을 레버리지 청산 사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가상자산 정책을 강조하면서 유독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컸는데 케이스에 따라 단기간에 초기 투자액의 10배나 20배 심지어 100배까지도 수익을 내거나 모두 잃는 초위험파 생상품 퍼프스 무기한 선물도 유행했습니다. 올해 상승장을 이끌었던 레버리지 투자지만 폭락장으로 이끌 수 있는 것도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을 당시엔 우리 돈 30조 원에 달하는 선물이 강제 청산되기도 했고요. 따라서 시장은 이번 하락장을 일시적 조정 국면이 아닌 시장 구조의 균열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 그간 돈줄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ETF에서 자금이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특히 기관들이 흥미를 잃고 최근 한 달간 35억 달러 넘게 매도했는데 기관 자본이 이처럼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면 비트코인을 지탱해줄 시장 여건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달러 가치 상승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와 디커플링 구조를 띠고 있는 만큼 이 포트폴리오에서 코인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큰 손이죠. 스트래터지는 굴하지 않고 추가 매입에 나섰어요. 네, 이번 주 이 비트코인 130개를 1,170만 달러에 사들이긴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 매입 소식보다는 이 달라진 회사의 스탠스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이슈가 됐는데요. 이 세일러 회장은 그린닷을 추가하기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남겼는데 통상 매수 시점과 규모를 주황색 점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간접적인 매도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동시에 CEO인 퐁 리도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필요하다면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절대 팔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회사의 존립과 주주가치 방어를 위해서 특정 조건 하에서는 매도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특정 조건은 뭘 말하는 건가요? 네, 회사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 아래로 떨어지고 동시에 신규 자본 조달이 불가능해질 때 비트코인 매각을 고려하겠다 밝혔는데 이 같은 결정이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숫자만 따져보면 옳은 결정일 수 있지만 정서적 측면이나 시장의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기업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스트래티지는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오를 때야 잘 나갔지만 최근 폭락과 함께 비트코인 보유액이 순익분기점에 근접한 걸로도 전해지는데 이 기업 가치를 비트코인 보유액으로 나눈 순자산 가치 비율은 1.1배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회사의 성장을 겨냥했던 이른바 플라이휠 모델도 작동을 멈췄고요. 주가는 반토막이 나자 주요 지수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도 나옵니다. 실제로 MSCI는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보유 자산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인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업계 공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스트래터지의 이 성공적인 투자 모델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전략을 좀 내세웠잖아요. 그만큼 똑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트레저리 전략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예. 가상자산 재무기업 DAT라는 용어까지도 생겨났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매입해 대차대조표에 직접 보유하는 상장사를 말하는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간접적으로 코인에 투자할 수 있어 또 하나의 선택지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서학개 및 장바구니에도 비트마인 같은 상장사들이 한동안 순매수 1, 2위를 다퉜을 정도고요. 하지만 월가에선 최근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런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미 취약해진 시장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시장 순자산 가치가 특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데 앞서 짚어본 스트래티지의 경우처럼 해당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매도세로 돌아설 수 있고 이는 시장 전체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코인시어즈는 현재 많은 DAT 기업들이 지표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는 분명한 매각 신호다. 버블은 이미 확실히 터졌다 경고했습니다.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롤러코스터 장세의 시장 심리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가리키고 있는데 코인마켓캡의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대규모 매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선 가상자산이 곧 크립토 윈터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 큰손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죠.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마저도 초강세 전망을 사실상 철회했는데요. 그간 강조해온 25만 달러 전망에 대해 이제 확신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신 연말까지 10만 달러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수정된 목표치를 제시하긴 했는데 다만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아마도 라는 조건부 표현을 사용해 기존보다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또 7년 전 가상자산 폭락 사태를 예견한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앞서 100만 달러를 외치더니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도 최근 비트코인을 크게 털어내는 등 이른바 인간 지표로 불리는 큰손들이 연거푸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 회복이 관건인데 이 반등의 실마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투자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다음 주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릴 텐데요. 과연 금리를 내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비둘기파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셋 위원장을 잠재적인 연준 의장이라고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It's a great group. And I guess a potential Fed chair is here too. I don't know. Are we allowed to say that? Potential. He's a respected person, that I can tell you. Thank you, Kevin.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AI 칩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동에 이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도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커졌죠. 이에 앞서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로부터 금지를 당한 역사상 첫 번째 기업이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실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술 시장인 중국을 내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s you know, at the moment, NVIDIA has been banned from going to China.
Not to mention, China has banned NVIDIA going to China. And so I think we're the first company in history that has been banned on both sides. We have conceded essentially the second largest AI market, the second largest technology market in the world.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월가에서는 내년 증시 전망치를 올려잡는 움직임이 늘고 있죠. 월가 족집게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도 내년 전망이 밝다며 S&P 500 지수가 7,8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겪게 된다면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We made a significant, bear market low in April. That was the end of an economic cycle. I believe that there's now a rolling recovery. Okay, all the policy changes that we've seen really affect a much stronger 2026 from an economic standpoint. And a lot of that has to do around this investment cycle. So our target's 7,800. That's the base case for 2026. We've written about this as well. I think the very near term, we still have to get over this big hurdle, how the Fed is going to transition to being more dovish. But we're a buyer of that dip if we get it. 큰 폭으로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오르며 하락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죠.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해 줄곧 비관적이었던 게리 겐슬러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갖고 있다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s a risk asset, and the American public and the worldwide public has been fascinated with cryptocurrencies, but it's a highly speculative, volatile asset. And putting aside Bitcoin for a minute, all the thousands of other tokens, not the stable coins that are backed by US dollars, but all the thousands of other tokens, you have to ask yourself, what's the fundamentals? What's underlying it? You don't get a dividend, you don't get usual returns, and so the investing public just needs to be aware of those risks in this highly volatile space.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중국의 지난달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앞서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면서 3%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수출이 감소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인데 지난해 10월 급증했던 수출 물량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결과였습니다. 일본의 3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나오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연율로 환산하면 1.8% 감소했습니다.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데 미국발 관세 충격이 그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오라클이 장 마감 뒤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AI 투자에 나선 기업이고 최근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추세라 AI 관련 신용 리스크의 바로미터라는 표현까지 붙었죠. 어떤 수치와 전망이 나오느냐에 AI 섹터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자, 다음 주 가장 큰 이벤트죠.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시장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 상황이 금리 결정의 최대 변수인데 연준이 참고할 만한 지표가 나옵니다. 미 노동부의 10월 구인직 보고서인데 구인 건수가 중요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는 8월 수치죠. 당시 19,000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웃돈 바 있습니다. 수요일 일정 보시죠. 미 연준이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에 나오는데요. 과연 금리를 내릴 것이냐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또 금리 결정만큼 중요한 게 있죠.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을 담은 점도표, 그리고 경제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30분 뒤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관건입니다. 연말 금융시장 흐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 지표는 우리나라의 지난달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포함한 고용 동향과 또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주목되고요. 챙겨봐야 할 실적도 있는데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자,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도 확인하시고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원유 수요 전망을 내놓는데요. 앞서 오펙 플러스가 내년 1분기에 추가 증산을 하지 않기로 재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전망이 나올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실적은 브로드컴이 관건입니다. 최근 구글의 AI 칩 TPU가 뜨면서 그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설계를 지원해온 브로드컴의 존재감도 커지는 분위기죠. 구글 생태계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만큼 성적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코스트코 실적도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 물가 그리고 영국의 10월 GDP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자,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